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수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부영그룹이 최근 자녀 1인당 1억 원이라는 파격 출산 장려금을 내놓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극복에 힘을 보태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장려금을 증여한 기업과 받은 직원이 3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는 등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데, 이에 정부는 비과세 한도 상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보수 열세로 분류되는 서울, 호남, 제주 일부 지역에 대한 단수 공천 결과를 잠시 뒤에 발표합니다. 특정 지역구 후보 1명을 공천관리위원회가 일찌감치 직접 정하는 건데, 이들 지역 일부는 어제 공천 접수자 면접을 마친 바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을 창당하고 총선 참여를 선언하자 중도층 표심 이탈 가능성에 곤혹스러워하는 민주당은 선거 연합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권 소식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활발하게 소통하시면 보는 재미가 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이 조금 전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열세였던 서울, 호남, 제주 지역에 대한 단수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단수 공천은 특정 지역구 1명을 공천관리위원회가 일찌감치 정하는 거죠. 총선에 빨리 뛰어들겠다는 건데, 이 부분 바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수 의원님, 네. 서울, 경기, 호남 어제 공천 면접 마친 지역입니다. 여기에 25명에 대한 지역구 단수 공천을 발표한 건데, 쫙 쭉 보셨을 텐데 가장 눈에 띄는 지역 어디입니까?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이요. 네. 서초 갑하고 네. 송파 갑이 서울이요? 눈에 띄었는데, 저는 이 지역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아주 텃밭 중에 텃밭이기 때문에 가장 그 나중에 공천 발표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예. 뜻밖의 첫날 발표를 해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네. 그 지역에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40년직이라고 하죠. 석동혁 후보가 공천 배제됐습니다. 40년직이 석동현의 네. 컷오프.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파 갑에는 3분 후보가 계신 걸로 알려졌잖아요. 지금 오늘 공천을 받으신 박정훈 전 TV 앵커, TV조선 앵커죠? 예, 그다음에 석동현 그 지금 민주평통 사무처장, 대통령의 오랜 그 친구로 알려진 분하고, 또 안형환 전 의원이자 방송통신위원이었던 분이 몇 년 전에 이 송파갑에 그 또 공천 신청을 했다가 아깝게 경선에서 탈락하신 이 3분의 후보가 붙었는데, 석동현 전 검사장,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아예 컷오프된 것도 굉장히 뜻밖이라고 생각을 어떤 하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근이고 친구고 지인이고 이런 분들 아예 배제한다, 뭐 이런 메시지로도 읽혀지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당 내부 자체적인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저런 결론에 도달한 게 아닌가. 굳이 그 3분들 사이에 경선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여론조사 수치가 나오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구체적인 내막은. 이제 뭐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빨리 선거운동 하라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지역 있죠. 서울 지역하고 호남 지역 위주로 단수 공천 지역을 발표를 했는데, 저는 뭐 서울의 다른 지역은 빨리빨리 공천 결정을 해주는 게 일찌감치 선거운동을 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서초나 송파 갑을 이렇게 맨 처음 발표지에 포함됐다는 거는 좀 놀랍고요. 특히 서초 갑 같은 경우는 지금 조은희 전 구청장이고 보궐선거를 통해서 지금 국회에 들어오셨는데, 조은희 현 의원 이외에도 관심을 가지고 공천 신청하신 분들도 꽤 있지 않나 싶은데, 아예 그냥 단수 공천을 한 게 좀 눈에 띕니다. 아마도 조은희 의원이
구청장을 할 때 굉장히 그 좋은 평가를 서초 구민들한테 받았었기도 하고 이번에 지난번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한 2년 정도 밖에 의정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죠. 단수 공천 결과를 냈던 지금 방금 브리핑을 준비 중인데 어떤 얘기하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국민에게 공천이 최고의 선거운동으로 다가설 수 있게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면접 첫째 날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울, 강주, 제주 지역입니다. 심사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공천 신청자의 유형별 평가 기준을 보면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의 경우 경쟁력 40%, 이게 여론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성 15%, 당 기여도 15%, 당무 감사 결과 20%, 면접 점수 10점입니다. 비당협 위원장의 경우 경쟁력 40%, 여론조사 했습니다. 도덕성 15%, 당 및 사회 기여도 35%, 면접 10% 점수를 합산해서 평가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총 25명의 단수 후보자를 의결했습니다. 선거구와 성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칭이나 이런 거 생략하고 지역구하고 성명, 이름 발표하겠습니다. 총 25명, 서울 19명, 강주 5명, 제주 1명입니다. 서울에 19분에 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용산구 권영세, 광진구 갑 김병민, 광진구 을 오신환, 동대문 을 김경진, 강북구 갑 전상범, 도봉구 갑 김재석, 도봉구 을 김선동, 서대문구 갑 이용호, 강서구 갑 구상찬, 강서구 병 김일호, 구로구 갑 호준석, 구로구 을 태영호, 동작구 갑 장진영, 동작구 을 나경원, 관악구 갑 유종필, 서초구 갑 조은희, 송파구 갑 박정훈, 송파구 을 배현진, 강동구 을 이재영, 서울 19명입니다. 강주 5명 발표하겠습니다. 동구 남구 갑의 강형구, 동구 남구 을의 박은식, 서구 갑의 하헌식, 광산구 갑의 김정현, 강산구 을의 안태욱, 제주 한 분, 제주 을의 김승욱, 이렇게 총 25명에 관해서 단수 후보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결정을 고려해가지고 나중에 경선이라든가 우선 추천, 재공모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겁니다. 발표 내용은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몇 분 받고 우리 면접해야 됩니다. 네, 국민의힘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방금 브리핑을 했는데요. 요약해보면 용산 권영세, 동작을 나경원, 송파을의 배현진, 그리고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 얘기가 나왔던 서대문 갑에는 이용호 의원이 됐네요. 자, 김상일 부대변인님, 또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제가 타 당의 공천이기 때문에 그 인물 면면은 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지에 누가 갔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건데 그 대표적인 양지는 이제 송파하고 강남이겠죠. 네. 송파 강남에 뭐 배현진 의원하고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 그리고 조은희 의원 이렇게 좀 간 건데요. 네. 뭐 지금 볼 때 여기까지는 뭐 특별하게 그렇게 뭐 그 어느 누구의 사람이 낙하산으로 꽂혔다 이렇게 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서 뭐 그래도 뭐 그렇게 비판할 구석이 많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네. 이게 단수 공천이라는 게 민주당으로 따지면 전략 공천 아닌가요? 그러면 예. 만약에 그게 이제 전략 공천이라면 전략을 세워서 공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공천에. 근데 제가 볼 때 공천에 메시지가 잘 보이진 않는다. 그냥 기계적으로 뭐 했는데 비판할 대목이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이 정도? 네. 그래서 뭐 공천이 최고의 선거운동이다라고 공관위원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공천이 선거운동이 아니라 그냥 행정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발표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진현님. 제가 예. 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에서 단수 공천은 어떤 지역에 해당이 되는가 하면 일단 그 지역에 공천 신청한 후보가 단수일 때 한 그 명일 때. 단수 후보가 꽤 괜찮은 그나마 경쟁력을 갖고 있다 하면 단수 공천을 해요. 예. 그런데 복수 후보가 있다 하더라도 단수 공천을 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인가 하면 일단 그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주민 대상 여론조사를 돌려서 예. 1, 2위 격차가 한 20%포인트 이상 날 때 그때는 굳이 경선으로 안 가고 그냥 단수 추천을 하는 그런 원칙이 있어서 아마 거기에 준해서 오늘 서울 지역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열세 지역인 호남이나 제주 같은 경우는 아마도 신청한 후보가 단수이지 않았을까 뭐 그런 네, 짐작을 해봅니다. 네. 만약에 뭐 말씀하신 대로라면 저 같으면 뭐 제가 아니니까 국민의힘은 저 같으면 그걸 좀 나눠서 했을 거예요. 한 명만 신청한 곳 그거는 거기대로 험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기 있게 출마하신 분들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예. 그다음에 복수로 추천한 데는 이렇게 복수인데 이렇게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이런 기준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서 발표했다라고 했으면 좀 선명하게 보였겠다. 공정성을 강조하고 호남이나 이런 데는 또 역시 호남을 나눠서 이렇게 우리에게 험지인 곳에 이렇게 뭐 어떤 지역에 그동안에 있었던 벽을 깨주기 위해 이렇게 용기 있는 출마를 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죠. 예년에는 보인다? 그렇게 했어요. 예년보다 후퇴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공천 후보자 면접이 어제 있었는데 뭐 이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좀 관심이었던 게 서울 지역에서는 서울 중성동을 하태경 의원, 이해운 의원, 전 이영 전 장관 이렇게 세 후보 간에 뭐 굉장히 좀 치열한 뭐 공방들이 좀 오갔는데 혹시 뭐 너무 좀 강력한 경쟁자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재배치 다른 지역에 갈 의향이 있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세 의원 모두 거의 난 이 지역구로 뭐 목숨을 걸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싱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조정 생각이 있느냐 해서 저는 남은 정치 인생을 중성동을에 바치겠다고 했고 절대 다른 곳에 갈 수 없다는 제일 먼저 공천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다른 데 옮겨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고민했고 타당한 결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협조할 의지가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저는 유권자분들을 만나면서 뛰고 있는데 네, 이영 전 의원은 조금 여지를 남겨둔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진 의원님? 이 당에서는 좀 너무 강력한 경쟁자들이라 한 곳에 뭘 좀 아깝다, 다른 지역에 좀 넣어서 경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재배치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정리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저 지역에 저렇게 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중성동 갑 지역과 중성동 을 지역에 두 그 전직 그 원외위원장이 둘 다 나왔죠. 불출마를 예. 선언을 했어요. 중성동 을은 지상욱 의원이고 중성동 갑 지역은 이제 저였는데 네, 당사자시네요. 불출마를 선언하고 자리가 비자 이제 그 공천 신청할 지역을 찾던 이 분들 중에서 중성동 갑 쪽으로는 이제 윤희숙 의원 혼자서 신청을 했고 네. 저 지역에는 세 분이 몰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국민의힘에서 한번 해볼 만한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으로 볼 때 조금 더 높은 지역이 바로 중성동 을 지역인데 얼마나다? 네, 저 지역은 아마도 제 짐작에는 내부적으로 일단 여론조사를 돌려서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 민주당 후보와 가상 대결을 붙여서 경쟁력 평가를 한 다음에 한 분을 남기고 다른 두 분에 대해서는 그 좀 설득 작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다른 하는 게 지역구 제안을 좀 해볼 수 네, 있다. 제 짐작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희 부대변인, 네. 일단은 서울 강남을, 중성동을 여기 신청제부터 선별해 가면서 좀 구도를 좀 자르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한번 서울 지역 한번 한강벨트 얘기가 그래서 더 나옵니다. 네. 총선 승리 위해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강벨트를 좀 뺏어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화면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네,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 가장 전력 공천 지역일 수도 있고 뭐 탈락한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반발도 나올 수도 있는데 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천이 선거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선거운동에서 국민들에게 득점할 만한 포인트들을 뽑아가지고 그걸 메시지로 만들어서 내야지 이름만 쭉 내놓으면요. 아니, 정치권의 고관여자인 저도 누군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그걸 알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미 저는 좀 이게 공천 작업이 선거운동이 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경쟁자가 몰리는 지역들일 거예요. 몰리는 지역들인데 그 지역에서도 또 어떻게 조정하고 그 조정의 메시지가 어떻게 국민에게 전달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강벨트도 그런 거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은 기존의 한강벨트에 있는 인사들의 면면을 특성을 감안해서 예.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을 탈환하겠다. 이런 걸 좀 한 거거든요. 그럼 공관위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짜고 발표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좀 손발이 조금 안 맞는 모습 같다라는 생각은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에서 배제된 전 원내대표입니다. 김성태 전 의원 얘기를 꺼냈는데 김성태 전 의원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당은 이번에 우리가 도입한 시스템 공천의 과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후보로서 김성태 전 의원을 국민들께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성태 전 의원의 헌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와 우리 당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김성태 전 의원님과 함께 이번 4월에 승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께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네, 김성태 전 의원 공천 배제돼서 좀 반발하고 있고 지지자들도 사실 뭐 굉장히 어제 뭐 많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장관 기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어제? 김성태 전 의원의 지지자들이 당사 앞에서 이 컷오프에 대해서 이거를 철회하라 이런 네. 반발이 있었고요. 그리고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이 확정이 됐다가 사면 복권이 되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이 되더라도 공천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성태 의원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 그러니까 이철규, 박성민 의원 등이 자신들과 친한 박대수 비례의원을 꽂아주기 위해서 자신을 향해 짜맞춘 프레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결과를 보니까 박대수 의원이 어제 강서울 면접을 혼자 봤는데 네. 단수 추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한동훈 위원장은 김성태 의원의 부적격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렇게 못을 박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사실 궁금한 부분인데 진 의원님 일단은 네. 헌신이나 어떤 당에 기여한 부분 잘 안다. 근데 후보로는 국민께 제시하지 못한다는 게 한동훈 위원장 말인데 말이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구제해야 된다,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 말씀이 정답이라고 보고요. 이번에 공천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차별화하는 하나의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저겁니다.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그 후보 공천 안 하겠다. 조금 이거를 흠결 있어도 안 된다. 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겠다고 내세운 부분이 저 대목이기 때문에
그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다 기억하시듯이 그 드루킹 특검을 네. 끌어내기 위해서 단식까지,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그 희생해가면서 단식을 통해서 특검을 이끌어냈고 그 특검의 수사 결과를 통해서 김경수 전 지사가 사법 처리되기까지 했던 그런, 네. 그러니까 당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공헌이 컸던 그런 경우이긴 하지만 예. 그걸 이유로 공천을 주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그 김성태 그 전 원내대표의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그 딸 채용 비리 관련해서 대법까지 가서 유죄 판결을 받고 이제 사면 복권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저런 개인적인 허물까지 당에 대한 공헌으로 다 덮는 거는 국민 눈높이 안 맞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정영환 공관위원장도 왜 곱셈 공천이라는 용어를 네. 쓰시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했죠. 네, 그게 아마도 다른 지역 공천 다 잘해놓고도 한 지역의 공천을 잘못하면 곱하기 0이 되니까 그냥 0이 되는 거죠. 그냥 0이 되는 그런 공천보다는 그런 공천은 안 하겠다라는 그런 그 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싶어서 네. 아마도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공을 세운 거는 다른 식으로 보상을 당 차원에서 해드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보상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정부 뭐 산하 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일할 수 있는 예. 그런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여지도 이게 또 여당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니까요. 그렇게 아마 이제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설득하는 작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최근 며칠 사이에 너무 독서를 강력 반발. 예,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뭐 몇몇 분에 대해서 인신공격까지 한 거는 제가 보기에 당의 중진 원내대표까지 지낸 분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그런 언사였다는 말씀은 제가 꼭 알겠습니다.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양진희 변호사님 일단은 당의 원로죠. 국민의힘 원로죠. 미스터 쓴소리맨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마디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3일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서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굴러온 돌이 완장차고 박힌 돌을 빼내는 공천은 당의 결속력을 잃어버리게 해서 힘든 선거를 더 어렵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은 당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존중해주지 않은 나쁜 전통이 있다라면서 김성태를 저런 식으로 내버리면 앞으로 누가 희생을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또 다른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짜여진 각본을 시스템 공천이라고 우기면 차후에 당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할 사람은 없어진다라면서 김성태라는 이 한 명의 사람을 잡기 위해서 시스템 공천 운운은 가당치 않다라고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김상일 부대변인이 네. 어떻게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홍 시장이 예. 시스템 공천을 비판하면서 네. 좀 한동훈 위원장한테 좀 불편한 기색도 네. 내비쳤네요. 홍 시장님께서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낮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예. 그러면은 저걸 비판하시려면 같은 잣대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잘못 적용이 됐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비판을 하셔야 되는데 뭐 새로 들어오면 다 굴러온 돌인가요? 그리고 새로운 들어온 사람이 뭔가 이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리를 맡으면 다 완장을 차는 건가요? 저런 식의 화법을 쓰는 것 자체가 정치적 구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홍 시장이 물러나실 때가 됐구나 어허.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홍 시장께서 저런 말씀하시려면 김성태 의원이 억울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그냥 잘나 보이기 위해 내지는 본인이 친분 있는 사람 내지는 친분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한마디 한 사욕을 위한 한마디 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위원장이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여기에 대해서도 포용할 수 있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신봉하고 그걸 지키려 한다는 기본 전제는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이 확고하다면 여러 가지 강론에서 생각이 다르더라도 저희는 충분히 포용할 수 있고. 현 정부의 쓴소리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유승민 전 의원님이나 누구를 특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포용도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쓴소리도
발전을 위한 쓴소리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은 쓴소리도 감정적인 쓴소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은 구분될 겁니다. 네, 한 위원장이 좀 여러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감정적인 쓴소리가 있을 수 있다. 뭐 요 멘트가 조금 뭐 가장 꽂히는 말인데 진 의원님 어떻게 이 발언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당에 대해서 한 쓴소리는 주로 정책적인 사안이 대부분이었던 거기 때문에 네. 감정적인 쓴소리를 그렇게 했던 기억이 제게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자세히 다시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네. 드리고 하여튼 그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지 기반이 취약한 수도권에서는 분명히 소구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고 당의 중도 확장성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 선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의 이 공천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보고요. 필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곱셈 정치의 최고치가 저는 유승민 전 의원 공천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그 유승민 의원을 포용하는 그런 공천을 한다면 저는 그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도 저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네. 당에 대한 평가, 당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구나 하는 이미지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네.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하고 좀 친분이 좀 있으시잖아요. 유승민 의원 생각은 요새 좀 어떻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많은 걸 다 내려놓고 담담하게 지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당에서 자신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뭐 언제 어디서나 당을 위해서 열심히 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 입장을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희 부대변인 네. 일단은 유승민 전 의원 역할로 뭐 네. 말씀해 주셨지만 많이 네. 나오고 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보시기에 네. 뭐 유승민 카드가 네. 어떻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득일까요? 실일까요?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득이죠. 절대적으로. 지금 뭐 진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거의 다 제가 동의하고요. 제가 유승민 의원을 저도 한 20년 가까이 의정 활동을 하는 거를 국회 내에서 좀 지켜봤어요. 예. 지켜봤는데 정치를 하면서 자기 양심을 지키면서 정치하기 되게 힘듭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민심을 받들면서 정치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정치 개혁에서 중앙당의 폐해, 줄 세우기 정치예요. 그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유승민 의원이 그동안 보여준 의정 활동은 상당히 합리적이었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우리하고 조금 보수 진영에서 좀 멀어져 있는 사람까지도 끌어안으려는 법안이나 이런 걸 내면서 포용적인 정책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도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실 때 보면은 그 언어에 있어서 좀 인티그리티라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예, 품격 같은 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네. 제가 볼 때는 저런 분을 그냥 의견이 다르다고 내치는 것보다는 내가 힘이 있을 때 다른 의견이지만 그 중에서는 그 귀한 부분은 내가 뽑아서 쓰겠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이면 한동훈 위원장이 훨씬 커 보이고 그다음에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총선에는 뭐 제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득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보탤게요. 네. 저기 감정적 쓴소리도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적인 이견이나 정책적인 비판을 하게 되면 그걸 듣는 분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점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그 말씀을 한 화자의 어떤 취지나 그 속뜻을 같이 읽어주시면 더 이렇게 품이 넓은 사람으로 평가받지 않을까 뭐 그런 근데 생각도 저도 합니다. 좀 한마디 네. 보태면요. 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상황이 유보적이니까 저는 한 말로 보여요. 저 말은 그냥 전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유승민 의원하고 어떻게 역할을 할지가 합의가 됐다면 아마 저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쓰겠습니다라고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막 비판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니까 아직까지는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확정한 게 없기 때문에 유보적으로 그 상황을 그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예. 이런 가운데 한 위원장이요 전 당원 앞으로요 어제 막말 실언 경계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당원들한테 쭉 문자를 돌렸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선거 때마다 표심 막판에 좀 변수가 되기 때문에 막말 실언 이런 부분을 좀 걱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어제 신당 창당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다음에 닷새 만에 신당 창당 선언을 한 겁니다. 뭐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자신의 고향 부산에서 신당 창당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은 광주를 찾아서 5.18 민주묘지를 참배를 했습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이 한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말이 있는데요. 방금 한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예전에 조국으로 돌아갈 다리를 불살랐습니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예. 또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종식시키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또 방금 조국 전 장관이 이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을 통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 박홍근 의원이 연대 못하겠다. 민주당은 조국 신당과 연대 못하겠다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뚜벅뚜벅 따박따박 제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외에 다른 세력과 연대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정당과는 당연히 연대하고 손잡을 의향이 있습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어제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지역구에 나갈지 비례로 나갈지 이런 데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주지는 않았는데요.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국민들께 밝힙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답답하다 못해 숨이 막힙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 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네, 이 조 전 장관의 어제 얘기였고 장가 기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비례정당에 참여할지 말지 큰 관심사였는데 일단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를 신경을 쓰면서 저의 행보를 결정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 민주당보다 더 빨리 행동하는 정당,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박홍근 의원이 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리려고 했고요. 자, 진 의원님, 조 전 장관 얘기 쭉 듣고 오셨는데 저희 관심이 사실 그거 아니겠습니까? 2심에서 2년 실형 받아서 총선에서 당선이 되다 하더라도 대법원 가서 실형 받으면 곧바로 의원직 상실이거든요. 그래서 출마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좀 읽혀진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조국 전 장관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예. 그 말씀을 좀 긴 말씀을 짧게 드리자면 제가 어제 조국 전 장관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두 개의 사자성어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걸까요? 후한무치 적반하장. 그 조국 전 장관은요,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미 특권과 반칙, 위선의 상징으로 이미 국민적인 평가가 저는 끝났다고 보고요. 그 검찰의 과잉 수사 운운하지만 결국은 검찰 수사를 통해 재판을 쭉 받고 2심에서까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제 대법 판단만 남겨둔 상태고 사실은 법정 구속을 간신히 모면한 이런 상태인데 저렇게 나오는 거는 지금 반성하고 사과하고 자숙해야 될 때에
이 창당하고 출마하겠다는 거는 정말 저는 뻔뻔하고 좀 후한무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적반하장이라는 말씀을 제가 왜 생각을 하냐면 어제 민주공원에서 그 기자회견 하셨는데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을 위해 맨 앞장서 싸우겠다 그랬는데 그걸 또 민주공원에서 하셨어요. 그거는 아마도 이 정권에서 핍박받는 그래서 자기가 뭐 민주화 투쟁을 하는 무슨 그런 이미지를 그 국민들께 드리고 싶었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검찰 독재 정권 이거는 다른 분은 얘기할 수 있어도 조국 전 장관은 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럴 자격이 없는 것이요. 문재인 정권의 초대 민정수석을 하면서 정말 전방위적으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보복을 단행을 했거든요. 그것도 검찰력을 동원해서. 그러다가 그 검찰의 칼이 자신에게 향하니까 갑자기 이제 검수완박,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검수완박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정말 제가 보기엔 내로남불이고요. 적반하장이 아닐 수가 없어서 저는 제가 보기에 민주당도 조국 전 장관의 저런 그 상황에 대해서는 몹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수 의원님 의견 들어봤고요. 김상일 부대변인 같은 질문 드릴게요. 의원직 상실될 수 있는데도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일단 여러 뭐 우려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기의 정치적 명예 회복용일지 아니면 또 이은주 전 의원 때처럼 꼼수 사태 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같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은주 의원의 꼼수 사태는 이제 본인이 의석을 잃으면 그 다음 그 정당의 의석이 아예 없어지고 그 승계를 못하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미리 사퇴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꼼수로 그 새로운 국회의원을 의석을 만들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거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당선이 돼서 본인이 안 나가면 아예 그 당이 의석을 못 얻으니까 한석 얻어서 그 다른 사람에게라도 주겠다 뭐 이런 거라면 뭐 꼼수겠죠. 근데 이 일맥상통하는 건 뭐냐면 지금 조국 전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의가 있어요. 현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검찰 출신들이 너무 과도하게 검찰 공화국화하는 것을 심판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 그 대의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죠. 그런데 그 대의 앞에 조국 전 장관이 쓰는 순간 이거는 그거를 심판하고 종식시키는 데 기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장을 시킬 수도 있는 우려. 연장. 이거에 기여를 훨씬 더 많이 할 것이다라는 측면을 아셔야 돼서 제가 볼 때는 그걸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본인이 말씀하시는 대의보다 사리 사욕이 한 100만 배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붙이면 지금 검찰에 문제가 있죠. 그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에 문제가 있는 거에 조국 전 장관의 저는 책임, 그 지분도 상당히 크다고 저는 그 언급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한간에서는 뭐 정치적 명예 회복을 꾀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들도 있는데 과연 조국 전 장관에게 회복할 명예가 남아 있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진 변호사님 일단 조국의 강을 건넜다는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내놔야 할지 좀 난감하기도 하고 또 의견 좀 뭐 자제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반응이 좀 엇갈리죠? 맞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창당을 두고 의견이 나뉘는 그런 모습인데요.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현실 정치 참여 선언의 결단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라면서 어떤 모양으로 같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권 심판의 큰 바다에서 함께 만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따로 또 같이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연이은 게시물에는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면서 큰 바다에서 함께 만나자. 이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반면에 박홍근 의원의 경우에는 선거연합 대상에서 조국 신당을 아예 배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절체절명의 이 역사적 선거에서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라든지 독자적 창당은 결코 이 승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논란이라든지 갈등을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더불어서 이 김두관 의원 역시도 중도층 표를 획득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방해될까 우려가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상희 부대변인 일단은 네. 이재명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일단 뭐 큰 틀에서 보면 좀 연대하는 데 있어서는 좀 선 긋고 있는 것처럼 네, 네. 보이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대표까지 입장을 내놓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입장을 내놓으면 오히려 논란만 커지게 되는 건데 그거를 뭐 굳이 왜 내놓겠습니까? 박홍근 의원이 사실상 공식적인 당의 직함을 맡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일개 의원이 아니고 전에 원내대표도 했던 사람이고 그 분이 저런 입장을 내놨으면 사실상 뭐 당대표의 입장은 미루어 이미 충분히 예측하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굳이 당대표 입장을 내놓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청래 의원에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이 부분은요. 저는 좀 참 이게 정치라는 게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발전시키고 좀 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예. 본인의 사욕을 위해서는 분노와 분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로 들려가지고 별로 듣기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이 가는 길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관련 발언들 듣고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공적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모셨던 분으로서 당연히 인사를 드리고 또 조언을 구하는 게 저의 기본 예의라고 생각하고 마치고 대통령님과 뭐 술 한잔 했습니다. 네,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은 이 얘기에 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문 전 대통령도 비판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지지층은 강성 지지층인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한 기미가 보이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뭐 이렇게 뭐 적극적인 지지 발언이 아닌 거는 전부 다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양상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전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그 뭐 인정한다 이런 거는 그냥 과거에 본인이 마음에 빚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뭐 내가 막을 수는 없다. 뭐 이 정도 입장인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것을 비판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가 기자, 이런 가운데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하고 비공개 회동을 가졌는데 험지 출마를 요청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 전 장관에게 송파갑 출마를 요청을 했지만 추 전 장관이 거절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추 전 장관은 광진을에서 5선을 한 바가 있죠. 또 다른 보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추 전 장관의 험지 출마를 요청을 했고 서울 동작을이나 용산 등 핵심 격전지에서 전략공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김상희 부대변인. 네. 일단은 전략공천이 여러 군데, 세 지역구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네.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두 사람 만난 이유 진짜 뭘까요? 뭐 총선과 관련해서 의견을 교환을 했겠죠. 저는 뭐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뭐 제가 뭐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저는 저렇게 그 임종석 전 실장과 추미애 전 장관을 구분해서 대하는 것이 과연 총선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임종석 실장 전화는 안 받았다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저 두 분을 가르는 중요한 잣대가 뭐냐면 윤석열 정권을 대하는 태도와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 탄생의 기여도,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을 대하는 태도는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남는 거는 현 정권을 탄생하는 데의 책임, 이거거든요. 그러면 두 분 다 책임이 있죠. 그러면 두 분 다 불출마를 설득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기준과 잣대가 굽어져 있는지 삐뚤어져 있는지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여러 전현직 의원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부적절하다, 뭐 비명 걸러내기냐,
뭐 친명 배치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진 의원님 일단 어제 밤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새술은 새 부대에 이런 글을 또 공교롭게 이런 시점에 올렸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교통정리에 나선 걸까요? 뭐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답 드리기 전에 아까 김상일 예. 평론가께서 하신 얘기 중에 추미애 전 장관과 임종석 전 실장을 뭘로 구분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 총선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당권이나 대권 도전에 추미애 전 장관은 별로 걸림돌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임종석 전 실장은 잠재적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구분해서 접근을 하고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소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당내 소위 올드보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분들을 지금 직접 만나서 이제 불출마도 권유하고 뭐 이러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 하나는 그리고 저 새술은 새부대 뭐 이러면서 미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경쟁자인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중진들이 이렇게 저렇게 지역구 재조정도 하고 뭔가 이렇게 약간 당을 위해 희생하는 듯한 움직임이 있는데 반해서 민주당은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런 사례를 대표가 직접 나서서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생각도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민주당은 의석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빈자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딘가는 비워내야 또 자신의 어떤 측근이나 자신의 선거 과정에 도움을 줬든 이런 분들을 꽂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게 빈자리를 좀 만들어내는 그렇다고 그분들을 측근들을 영남 같은 사지에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에서 조금 될 만한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 위주로 좀 솎아내는 그런 작업을 대표가 직접 나서서 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임 전 실장 얘기 나왔으니까 친명계 조상호 법률위 부위원장이 임종석 실장의 결단을 촉구를 했습니다. 임 전 실장이 총선에서 윤 정권을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는 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출마 입장을 사실 보수 중인데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대변님? 글쎄요, 저는 뭐 조상호 위원장의 말이 틀린 말은 전혀 없다고 봐요. 예.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지는 모습이 사회를 발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게 미래의 역사에 교훈이 되고 학습 효과가 돼가지고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질 일이 있어도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책임을 안 지고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정치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말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쉬운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대표님처럼 이재명 당대표께서 들이대는 잣대처럼 왜 한쪽에는 그 잣대가 들이대지는데 다른 쪽에는 들이대어지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저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조상호 위원장은 그것까지 말할 책임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그런 질문을 받은 건 아니고 임종석 전 실장과는 같은 지역을 놓고 경쟁을 할지도 모르는 관계이기 때문에 경쟁자로서 저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말할 책임까지는 없다고 보지만 나중에 뭐 방송이나 인터뷰에서 그러면은 추미애 전 장관은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같은 잣대로 이야기해 주기를 새로운 정치인으로서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개혁신당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당대표 얘기 차례로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적극적인 개혁은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의미 없는 경쟁의 종말입니다. 30석은 넘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분의 1인데요. 그래야 양당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양당 어디도 함부로 못하게 하겠다. 이것이 최소한의 목표입니다.
네, 목표까지 얘기 들어봤고 장가희 기자, 개혁신당이 이렇게 좀 진통 끝에 창당을 했는데 뭐 이런 갑작스러운 합당에 당원들 탈당이 이어지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당원들한테 직접 어떤 입장을 좀 전달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당원들과 지지자분들의 고민은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다. 하나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의 공존, 두 번째는 합당 결정이 졸속인지 아닌지. 특히 이 대표는 이 새로 합류하는 구성원과의 이념적인 차이에 대해서요. 생각의 스펙트럼은 개혁신당이 장기적으로 수권 세력이 되기 위해 확대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합당 과정이 좀 빠르게 진행된 데에 대해서는 일부 자신도 동의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합의에 의한 통합을 이루게 된 건 개혁신당의 목적이 이낙연 전 총리의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의 우열을 가리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통합 이후의 정당 정체성에 대해서는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구현하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김상희 부대변인 일단은 앞서 두 대표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뭐 이겁니다. 개혁신당이 최소 30석 이상 목표로 한다. 네. 그리고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현재 지역구에 개혁신당 이름 달고 출마하겠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 호남 출마 가능성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하나씩 뜯어보자면 30석 가능할까요?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준석 대표도 강성 지지층의 공격 내지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강성 지지층에 편승하는 사람이 되면요. 그러면은 본인이 과거의 정당에서 배격했던 패권주의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함께 사는 세상이 뭡니까? 함께 사는 세상은 모든 생각을 하나로 동일화시켜야 되는 세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생각이 달라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런 속에서는 극단적인 주장은 좀 가라앉히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뭐 극단적인 생각의 일부도 포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포용해 주지만 그것이 다른 또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배격하게 되면 그 배격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그런 걸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동안 이야기했던 양당의 패권주의의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효하고 뭐 지금 얘기하는 그 이상의 의석을 저는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 속에서 자기 주장이 맞으니까 지지자들한테 끌려가지고 자기 주장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면 신당? 이게 무슨 신당이야. 뭐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도 새롭지 않은데 나와서 자기 권력이 조금 쪼그라드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나온 것뿐이 안 된다라고 국민에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는 뭐 30석은커녕 한 자리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국민의힘 서울 강서을에서 컷오프 공천 배제된 김성태 전 의원 저희가 얘기를 한번 쭉 전해드렸었는데 조금 전입니다. 당 결정에 수용하겠다. 공천 배제 수용하고 앞으로 백의종군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까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 이어가자면요. 양지민 변호사님, 일단은 개혁신당 지도부를 꾸렸는데 일단 공관위가 어떻게 구성될지 우선 관심인데 공관위원장에 이 인물이 거론되면서 또 뭐 갑론을 막 시끌시끌하다고 해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혁신당은 지금 공관위 구성을 하는 것에 지금 속도를 가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준석 대표의 발언 중에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정무적인 감각이 있고 또 각 정파 간의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각 정파에서 공통으로 신뢰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했고 이낙연 대표 측도 거부감이 없다라면서 사실은 김 위원장만 만약에 수락을 한다면 성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김 전 위원장은 제안을 받은 바도 없고 받았어도 관심이 없다라면서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선거 전문가라고 해도 뭐 무방할 텐데 그래서 러브콜을 뭐 개혁신당에서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수락 뭐 본인이 일단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늘 뭐 이런저런 정당으로부터 저런 제안을 받으셨을 때 처음에는 거절하시고 관심 없다 그러시다가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면 또 들어주시기도 하고 하셨기 때문에 네. 뭐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은 걸로 보이고요. 저는 이번에 저 빅텐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우시기도 하신 분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를 국민의힘으로부터 탈당시키는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그 국민의힘에 미련 가지지 말아라라고 계속 이준석 대표를 달래다시피 하면서 탈당하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이제 여기 빅텐트로 오기까지 이런저런 영향력을 많이 과시하신 분인데 결국은 저 개혁신당에서 아마 그 지역구 출마 그 공천 결정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 보여요.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비례대표들의 순번을 비례 후보들 순번 정하는 과정에 각 세력들이 갈등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김종인 위원장 정도 되는 분이 오셔야 그 갈등이 관리가 되지 다른 웬만한 분 오셔가지고는 저거 잘 통제하고 관리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네. 네, 라이브 픽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영화 건국전쟁으로 정치권뿐 아니라 연예계도 시끄럽습니다. 가수 나얼 씨는 개인 SNS에 영화 포스터를 게재했다가 악플로 인해 결국 댓글창을 닫아야 했고요. 가수 강원래 씨도 개인 SNS에 이 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을 찾았지만 해당 상영관에 장애인석이 없어 영화를 보지 못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사연이 알려지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단히 이상한 일이다. 이 부분을 개선해 상식적인 세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영화가 정치 이념 해석 차이가 크기 때문일까요? 일부 누리꾼들은 영화 인증을 하는 연예인들에 대해 정이 뚝 떨어진다. 왜 이 영화를 보냐? 이번 찍은 것 인증이다 등 돈 없는 악플을 달았습니다. 가까워지는 총선에 모두가 예민해질 수 있겠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을 말하고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우리 정치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에 실패한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를 두고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대한축구협회 경기인 출신 임원들은 어제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를 두고 자유토론을 벌였는데요. 토론은 2시간 넘게 이어졌고 참석자 대부분은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에 동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내 감독을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정작 결정권을 가진 정몽규 협회장은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아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정 회장은 클린스만 선임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는데요. 사태가 송사로까지 번진 걸 보면 클린스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정말 큰 듯합니다. 관건은 오는 15일에 열리는 전력강화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가느냐인데 이 회의에서 클린스만의 거취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결과를 기다려보심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